겨우 이런 잡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겨우 이런 잡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텅 빈 병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70대 백만장자 강태산 회장의 고함 소리. 그의 앞에는 앳된 얼굴의 중학생 소녀 김하나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감히 의사 행세를 해?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는 하나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대부분 강 회장의 성정을 알기에 하나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간호사들은 하나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가난한 애가 뭘 얻어보려고 저러는 건가? 쯧쯧, 불쌍하다면 불쌍한 건데 너무 당돌하잖아. 하나는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겨우 이런 잡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텅 빈 병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70대 백만장자 강태산 회장의 분노가 병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앳된 얼굴의 중학생 소녀 김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하나는 강 회장의 시선조차 감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낡은 인형과 빛바랜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인형은 낡아서 솜이 빠져나올 정도였고 꽃은 시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거대한 병원의 VIP 병동 최고급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0평이 넘는 병실에는 고급 가구와 최첨단 의료 장비가 즐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하나는 그저 병원 근처를 서성이는 가난한 동네 아이였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운동화, 얼룩진 가방. 그녀의 모든 것이 강 회장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가 이 병실에 들어오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필연적인 복수의 서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 회장은 몇 달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신경쇠약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죠.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던 이제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간병인들을 족족 쫓아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신세가 되다니. 다 쓸모없는 것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졌고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일한 혈육인 손자마저 외면할 정도였죠. 너도 내 돈이나 노리는 거겠지. 꺼져. 병실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나가 병원 복도를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가죽 지갑. 안에는 수백만 원의 현금과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들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강 회장의 지갑이었습니다. 이 둘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저기,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는 하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모욕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감히 천한 것이 내 물건에 손을 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지갑을 만졌어? 도둑질하려다 들킨 거겠지. 그의 독설은 하나의 순수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를 걷게 해드릴게요.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강 회장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하나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걷게 해드릴게요. 하나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에게 가난한 소녀가 던진 이 한마디.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나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하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아저씨. 문이 닫혔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 소녀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 회장의 병실에 매일같이 들러 아저씨를 걷게 해드리겠다는 알 수 없는 약속을 되뇌는 하나. 그녀를 향한 강 회장의 비웃음과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또 왔어? 강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포기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감히 의사 행세를 해? 하나는 묵묵히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나를 걷게 해? 웃기는 소리. 의사도 못한 일을 내가 해? 그냥 집에 나가서 숙제나 해라. 하나는 아무 대꾸 없이 강 회장의 다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하나는 이미 담요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했어? 감히. 병원 사람들은 대부분 강 회장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애가 매일 오네? 응, 거의 한 달째.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오히려 몇몇 간호사들은 하나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가난한 애가 뭘 얻어보려고 저러는 건가? 한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불쌍하다면 불쌍한 건데 너무 당돌하잖아. 강 회장님 재산 노리는 거 아닐까? 설마 중학생이 그럴 리가.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하나는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병실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모두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강 회장의 차가운 태도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마비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야, 아파.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해야 혈액순환이 돼요. 하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낡은 동화책이나 시집을. 무슨 책이 그래? 강 회장이 투덜거렸습니다. 차라리 신문이나 읽어줘. 아저씨, 이 이야기 좋아요.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엉뚱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 회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걷는 모습 그려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뭐?
강 회장은 처음에는 하나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오지 마. 내가 오면 기분 나빠. 당장 나가. 하지만 하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의 병실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낡은 책들이 침대 옆 테이블에 쌓였습니다. 색연필 케이스가 창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그림들이 하나둘 벽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걷는 모습을 그린 그림. 강 회장이 웃는 모습을 그린 그림. 강 회장이 건강해진 모습을 그린 그림. 저 그림들 때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냥 두었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들이 강 회장에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강 회장의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던 이제는 하나가 오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오후 3시가 넘어도 하나가 오지 않으면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박힌 오만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날 걷게 해? 내가 뭐라고? 입으로는 여전히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나는 강 회장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허브차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레시피대로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섞었습니다.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좋다는 허브들을. 아저씨, 이거 드시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하나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허브차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하지만 강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유리병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퍽! 유리병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이런 하찮은 것을 내게 내밀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차는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병실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내 몸에 독이라도 타려는 심산인가? 강 회장이 하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가난뱅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하나를 보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크크크, 꼴값을 떠는군. 그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내가 날 걷게 해줘? 웃기는 소리. 평생 이 침대에 누워있다 죽더라도.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더러운 손길은 받지 않을 거다. 내 손에 내 몸이 닿는다는 것 자체가 역겨워.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어떤 모욕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던 하나.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흑, 흑. 하나의 작은 어깨는 하염없이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유리 파편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만지지 마. 강 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지면 더 더러워져. 병실 안에는 하나의 흐느낌과 강 회장의 냉소적인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 하나가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에
겁을 먹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하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허브차와 섞여 흘렀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하나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견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 복수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하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유리 파편은 그대로 둔 채 그녀는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하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꼭 후회하시게 만들 거예요. 강 회장은 순간 하나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나를 후회하게? 웃기는 소리.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작은 소녀의 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수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강 회장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모욕은 갈수록 극에 달했습니다. 허브차 사건 이후 그의 태도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하나가 다음날 다시 병실에 왔을 때 강 회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왔어? 정말 끈질기네. 그는 하나가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책, 바닥으로, 그림, 찢어버렸습니다. 과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가져온 건 다 더러워. 어느 날 하나는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인형. 솜이 빠져나오고 색이 바랜 인형. 하지만 하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인형을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그 남루한 인형이 뭐야? 거지 같은 인형 가지고 다니네. 하나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엄마도 너처럼 가난뱅이겠지. 하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욕? 내가 욕을 해? 강 회장이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의 손에서 인형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인형도 내 주인처럼 역겨워. 강 회장이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치워버려. 제발, 제발요. 하나는 필사적으로 인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두 손을 뻗어 강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상체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하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바야. 강 회장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층 높이 바람이 휙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인형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안 돼. 하나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형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창밖으로 던져졌고 하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인형. 병원 정원 화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하나의 입에서 가녀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에게 그 인형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이죠. 5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하나에게 쥐어준 마지막 선물. 하나야, 이 인형이 엄마 대신 널 지켜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 모든 것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는 강 회장의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하나가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그 소녀도 도망갔구만.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쯧쯧, 돈도 안 되는데 누가 저런 노인네의 비위를 맞춰주겠어. 그래도 불쌍하긴 해. 인형까지 버렸잖아. 자업자득이지. 무슨 생각으로 매일 왔는지. 강 회장 또한 하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역시 천한 것들은 금세 포기하고 도망가지.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 그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로 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가신 소녀가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강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승리감은 곧 처절한 패배감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정확히 7일째 되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 회장의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누구야? 강 회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연 것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맞춤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그의 뒤로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선글라스, 무표정한 얼굴. 그의 얼굴에는 강 회장과 닮은 오만함과 냉철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섬뜩한 광기, 차갑고 날카로운 빛. 그는 강 회장의 유일한 손자인 강민혁이었습니다. 민혁? 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 왜? 할아버지. 민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라는 애가 사라진 후로 심심하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강 회장은 민혁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강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나, 그 애는 또 어떻게 알고?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원 중 한 명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민혁은 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강 회장의 침대 바로 옆에. 너무 가까운 거리.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혁, 무슨 일이냐? 민혁은 빙긋 웃으며 손에 든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하나의 얼굴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하나, 웃고 있는 하나,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 이게 뭐냐? 강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나는 제 사람입니다.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민혁은 태블릿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병실에 들어오는 사진, 하나가 강 회장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사진, 하나가 책을 읽어주는 사진, 허브차를 건네는 사진, 그리고 인형이 창밖으로 던져지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 이건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 제가 찍은 겁니다. 민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사람들이 찍었죠. 내가 하나를 시켰다는 거냐? 시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네요. 민혁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혁이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를 걷게 해드릴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나가 민혁의 사람이었다니?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인가? 게다가 민혁이 하나를 시켜 자신을 걷게 만들겠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걷는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죠.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층 높이의 창문. 인형이 던져진 바로 그 창문. 할아버지가 걷게 되면 민혁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민혁이 강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옥에 가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강 회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병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강 회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강 회장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민혁과 함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저씨,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저씨를 걷게 해드릴 겁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힘있고 당당했습니다. 떨림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존재 때문에 쉽사리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서류를 강 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재산 처분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강 회장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의 손가락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강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내가 감히. 할아버지, 이건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정식 서류입니다. 민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거부하시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합법적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알았다. 강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가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체계적인 재활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는 강 회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일일 스케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및 스트레칭, 오전 8시 아침 식사 영양사 식단, 오전 9시 재활운동 1차, 오전 11시 휴식, 오후 1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재활운동 2차, 오후 4시 휴식,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7시 재활운동 3차, 오후 9시 취침. 이게 뭐야? 강 회장이 항의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네, 그래야 빨리 걸을 수 있어요. 하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는 강 회장에게 체계적인 재활운동을 시켰습니다. 영양사와 상의하여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단. 매일 강 회장의 마비된 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아야, 아파.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참으세요. 하나는 냉정하게 말하며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침대에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감시 아래 어쩔 수 없이 하나에게 협조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의 말을 따르세요.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아니면 즉시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하나는 강 회장이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꾀를 부리면 민혁에게 일렀습니다. 민혁 씨, 아저씨가 운동 안 하려고 해요. 할아버지. 민혁은 가차없이 강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하나의 지시를 따르세요. 강 회장은 이제 하나의 손바닥 안에 놓인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백만장자였던 이제는 14세 소녀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의 병실은 더 이상 그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훈련소로 변모했습니다. 벽에는 운동 스케줄표가 붙었습니다. 재활운동 기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양사가 매일 식단을 체크했습니다. 강 회장은 굴욕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에게 저지른 모욕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재활 치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수개월 후, 정확히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놀랍게도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움직여. 강 회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발가락이 움직여. 하나의 끈질긴 재활 훈련. 하루 3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민혁의 협박이 합쳐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담당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경이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널 오해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걷게 해줄 줄은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 하지만 하나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저씨, 하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어요. 뭐? 강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하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은 태블릿 PC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축하의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민혁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강 회장에게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하나를 모욕하는 장면. 어디서 굴러먹던 감이 천한 것이 허브차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 산산조각 나는 유리병. 인형을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 하나가 울부짖는 모습.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5년 전 병원 복도 한 여성이 강 회장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집에 중학생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니,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에 찾아와 그녀를 모욕하는 음성 파일까지 재생되었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회사에 피해만 주고 당장 나가. 강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녹화되고 녹음되어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강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하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제 친동생입니다.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민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강 회장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그 여직원, 강민수라는 이름의 직원, 부당해고 후 병을 얻어 사망. 그녀의 아들과 딸, 민혁과 하나,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강 회장에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아저씨, 하나가 강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나가 아니에요. 강하나입니다. 원래는 강 회장님의 성을 쓰던 집안이었죠. 엄마가 회장님 회사에서 일할 때까지는. 하지만 엄마는 회장님한테 부당해고 당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돌아가셨죠. 그날 병원 복도에서 회장님이 엄마한테 했던 말 전부 다 들었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빠랑 함께 회장님을 다시 걷게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거예요. 강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순간 강 회장은 자신의 병실 침대에서 오열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는 자신의 귀를 막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민혁은 냉정하게 다음 수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모든 불법적인 경영 비리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횡령 증거, 탈세 증거, 뇌물수수 증거, 부당해고 증거, 이 모든 증거는 이미 언론과 검찰에 제보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배신해? 민혁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배신? 그가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응징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그리고 제 동생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민혁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인형이 던져진 바로 그 창문. 5년 전 이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엄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민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하나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 둘이 남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죠.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똑똑똑. 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3명의 남자, 검은 정장, 배지, 서류 가방. 그들은 검찰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강태산 씨? 한 조사관이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강태산 씨,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조사관이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강 회장이 침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하나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약속했잖아요. 아저씨를 걷게 해드릴 거라고. 이제 걸을 수 있으니 감옥에 가실 수 있겠네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혀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걸을 수는 없었지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중인 환자는 구속이 가능하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걷게 만든 겁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관들에게 이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모두가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강 회장? 횡령했다며? 쯧쯧, 저렇게 돈이 많은데.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백만장자 회장이었던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노인.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실에는 민혁과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5개월 전 인형이 떨어진 그 자리.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하나가 민혁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긴 거죠?
아직 아니야.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모든 것이 한 중학생 소녀의 치밀한 복수극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강 회장의 비리와 탈세 혐의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강 회장의 얼굴이 장식했습니다. 백만장자 강태산 횡령 탈세 혐의로 구속. 강태산 회장 수십억 원 비자금 조성. 부당해고로 직원 사망, 유족 고소. TV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보입니다. 강태산 회장이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회사는 즉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개장 5분 만에 하한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래처는 등을 돌렸습니다. 강 회장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 안 합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협력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순식간에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 독방, 3평 남짓한 좁은 공간, 화장실과 침대가 전부, 한때 30평짜리 VIP 병실에 있던 이제는 구치소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하나와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강태산 회장이 부당하게 해고한 피해자들과 연대합니다. 민혁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강 회장이 부당하게 해고한 다른 피해자들 4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인당 5천만 원, 총 23억 5천만 원. 거기에 회사 횡령 금액까지 100억 원이 넘는 배상금. 그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되었습니다. 빌딩, 아파트, 주식, 예금 모두 압류. 그는 그야말로 한 푼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하나는 강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살은 없었지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창살 너머로 마주한 강 회장은 초췌하고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희끗해졌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오만함과 도끼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야. 강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강 회장은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하지만 하나의 눈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5년 전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저한테 했던 것처럼. 강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면회 종료입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교도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에 편지 한 통을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걷게 해드릴게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그래서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강하나. 강 회장은 그 문장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으아. 그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재산, 명예, 자유, 그리고 그에게 뼈저린 후회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치소 밖.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구치소에서 출소한 강 회장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손자 민혁은 물론이고 먼 친척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태산?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친구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한때 함께 골프를 치던 사람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사람들, 모두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졌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겨울, 12월의 추운 밤, 영하 10도, 강 회장은 지하철역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하나, 해진 담요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하나가 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편지. 당신을 걷게 해드릴게요. 그 문장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예언처럼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재활 훈련 덕분에 이제 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더 이상 권력과 부를 향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나락으로 향하는 고통스러운 걸음일 뿐이었죠. 컵라면 하나를 얻어먹으러 가는 걸음, 쉼터를 찾아가는 걸음,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걸음. 한편 민혁은 강 회장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대형 모니터에는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있는 강 회장.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민혁은 새로운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재활 치료를 통해 걷게 된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강 회장의 비리를 묵인한 공범. 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5년간 수집한 자료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회계장부 모두 완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 회장의 비리에 연루된 수많은 임직원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회장, CFO, 이사들 구속되거나 해고되었습니다. 강태산 회장 측근 10명 구속, 강태산 회사 임원진 전원 사퇴, 뉴스가 연일 보도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파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파멸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쉼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강태산 전 회장의 최측근. 강 회장은 TV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나의 얼굴, 인형이 창밖으로 떨어지는 장면, 어머니를 모욕하던 자신의 모습,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쉼터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노인네 또 악몽 꾸네. 이 모든 것이 하나와 민혁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지갑을 주운 것조차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강 회장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을 둘러싼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임원진, 협력사,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계획. 강 회장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겨울밤, 강 회장은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을 걷게 해드릴게요. 그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 그래, 나 이제 걷는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강 회장의 몰락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일 언론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백만장자의 몰락,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중학생 소녀의 5년 복수극. 1년 후, 하나와 민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 회장의 비리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하나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하나.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회의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강 회장의 몰락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부당해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캠페인,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민혁은 강 회장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의그룹이라는 이름의 회사.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직원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민혁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재무제표는 공개됩니다. 하나와 민혁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년 후, 강 회장은 결국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폐렴으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채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조문객 제로.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악한 기업인의 대명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하나와 민혁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민혁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윤리 경영으로 업계 1위,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강 회장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당해고 방지법 제정, 기업 투명성 강화, 노동자 권리 보호, 모두 하나와 민혁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하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하나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45년, 하나는 이제 40대 중반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민혁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정의그룹은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러 요양원에 갔습니다. 햇살 요양원,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방, 그곳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90대로 보이는 노인, 주름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말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들어온 무연고 노인. 하나는 강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강 회장은 하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하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야? 네, 저예요. 하나가 무릎을 꿇고 강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하나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미안해. 그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주던 인형. 내가 창밖으로. 하나는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하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강 회장이 하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강 회장에게 용서라는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했습니다. 후회와 반성, 모두 토해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하나의 용서에 안도하며 마침내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하나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일 후, 강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착역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하나와 민혁이 참석했습니다. 조문객은 그들뿐이었습니다. 오빠, 하나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끝났어. 민혁이 하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나와 민혁은 강 회장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민혁은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결국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복수가 단순히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하나와 민혁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가치를 일깨우는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